이게 또 로봇이 국가적인 헤게모니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표준화 이야기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진영, 중국 진영도 있고 또 유럽 진영도 있지 않습니까? 유럽 진영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별로 이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다 한국 진영을 넣읍시다. 한국은 유력합니다. 아, 진짜. 발전 속도로 보면 어디가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좀 달라요. 미국 쪽은 AI 쪽으로 좀 힘을 기울여서 발전을 하고 있고, 중국은 로봇 하드웨어 쪽으로 힘을 기울여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반 AI 반인데 각각 중심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수렴 한 번은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될까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둘 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틈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를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중국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는 거기에도 빈틈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일단 산업 현장에 빨리 들어가서 어디가 좋은 공정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데이터를 먼저 쌓아놓는다. 이게 속도전이다. 그래서 이 속도에서 이겨낸다면 우리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비디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저희 A로봇에서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모였어요. 예. 이게 11월 달에 보여드린 데모인데 하나는 바퀴로 굴러가고 하나는 두 다리로 서 있는 로봇이고 이 작업은 어떠한 설비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의 느낌을 좀 보여드리려고 데모긴 하지만 12배속입니다. 감안하고 봐주세요. 12배속? 네. 그래서 이 두 로봇은 AI로 움직이긴 하는데 서로 통신 안 해요. 예? 통신을 안 하는데. 서로 통신 안 하는데 협업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쪽이 지금 뭐 하고 있고. 제가 좀 갖다 주고 있고. 갖다 줬어? 내 수야에 들어왔어? 나 그럼 이거 해야지. 그리고 이 바퀴 달린 녀석은 컨베이어 벨트 끝에 뭐 들어왔어? 그러면 난 이제 갖다 줘. 선반에 놔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일 계획을 잘 해놓고 하나의 로봇의 태스크를 잘 학습시켜 놓으니까 서로 협업이 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설비도 없죠. 보통 자동화 하려면 공장 자동화를 하려면 설비를 해야 돼요. 근데 동선 만들어 놓고 펜스 쳐 놓고. 네. 휴머노이드 로봇은 설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이 하는 공간에 사람이 했던 공간에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비전과 음성을 기반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자동화를 저희가 좀 보여드렸어요. 이런 거다. 휴머노이드가 만든 자동화는 설비 투자 없이 바로 들어가는 이런 거다. 설비를 바꿀 필요 없이 공장 어떤 라인을 세팅을 바꿀 필요 없이 사람이 서 있던 자리, 사람이 오가던 자리 그대로. 그러니 자동화율이 얼마나 높아지겠느냐라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로자들 없어서 다들 난린데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하긴 좀 위험하고 뭐랄까 건강에 좀 해로운 이런 거일수록 우리 로봇들이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빨리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게 곧 데이터다. 핵심 데이터라고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감한 산업 기술을 또 보호해야 하고 사실은 이제 공정에 어떤 장비가 몇 번째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이것도 다 산업 기밀이라 하더라고요. 그 기밀이에요. 근데 거기에 엔비디아가 들어오거나 테슬라가 들어오거나 유니트리 뭐 중국의 유비테크 들어오거나 이건 또 이제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대신에 팀 코리아를 꾸려서 같이 뭐 전략적 제휴를 하든 뭐 지분 투자를 하든 해서 팀 코리아로 갑시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이럴 수는 있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CES를 하잖아요. 1월 달에 저희가 좀 재미있는 소식을 들려드리자면 한국의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기업들이 연합해서 전시 부스를 차립니다. 연합으로 부스를? 네. 지금 하나하나 회사들이 하기엔 좀 뭔가 안 보이잖아요. 큰 CES라는 전시장에서. 그쵸. 그래서 저희 10개 회사가 뭉쳤어요. 그리고 크게 파빌리온을 하나 꾸렸습니다. 정부 산업부가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주체가 됐어요. 맞아요. 무슨 뭐 연합체 꾸렸죠, 참. K 휴머노이드 맥스 얼라이언스. 이름 좀 긴데. 맥스 얼라이언스. 예전에 K 휴머노이드 연합일 때가 입에 착 붙었는데 그게 좀 진화됐어요. 회원사도 244개로 늘어났고 처음에 40개였는데 몇 개월 새에 244개가 됐어요. 휴머노이드 하는 게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아요? 생태계가 부품까지도. 네, 부품까지 다 하면은 그 다 필요해요. 어쨌든
244개 중에 대표 회사 10개가 선정이 돼서 그 10개 회사들이 라스베가스에서 연합한 전시를 꾸밀 겁니다.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이렇게 잘해를 미국에 선보이는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A로봇도 들어가고요. 네, 저희도 들어가고요. 또 예를 들면 알만한 회사들이 어디? 로보티즈 아시지 않을까요? 상장사. 네, 상장사니까. 주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예. 또 뭐 아시는 만한 회사들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요것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취재 한번 와주세요. 누가 좀 저희 좀 CES 데려가 주시면 안 됩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제가 찍어올까요? 그래 주세요. 근데 저는 전시 부스에서 열심히 저희 로봇 이제 홍보하고 홍보해야죠. 비즈니스 해야 되는 거. 나중에 또 누가 찍어오겠죠? 네, 그럴까요? CES 가보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지난 25년 8월 초에 저희가 중국 로봇 박람회 갔을 때 현장에서 네네, 만났죠. 예, 박사님을 뵀었죠. 거기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제일 부러운 게 중국의 그 밸류체인이라고. 맞아요.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모든 생태가 다 갖춰져 있다라고. 네. 중국은 그럼 어디까지 온 겁니까?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요? 네. 뭐 중국 내에서 다 하죠. 근데 뭐 반도체 정도가 좀 약하고, 반도체 좋은 반도체 쓰는 게 좀 약하고, 엔비디아 걸 마음대로 막 못 쓰니까. 그 이외에는 뭐 잘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생태계가 있어요. 그때 제가 8월 달에 너무 부럽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가 저희 K 휴머노이드 연합이 결성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거든요. 아하. 그리고 나서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또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그 사이에 생태계가 정말 강건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있었는데 잘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생태계를 정말 강하게 조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있다라는 걸 이번에 CES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만큼 그렇게 규모가 크고 어마무시하게 거대한 집단들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특징이죠. 작지만 강한, 이런 게 우리의 특징이잖아요. 네네네. 뭐 부품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중국보다 크지 않다고 해서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아니다.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일단은 다른 나라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린 있어요. 그리고 저걸 키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키워서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게 2025년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옛날 그 제조업 쪽에 계시던 이제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 거 없다. 구로 공구상가 한번 갔다 오고 청계천 상가 한번 갔다 오면 탱크도 나와요. 부품 다 구한다. 네. 탱크도 만든다. 막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로봇 쪽에도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너무나 잘하고 로봇 이제 감속기도 우리나라 이제 잘 하고 있고 로봇 손 하는 회사도 나왔고 네. 거의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NPU, 추론형 반도체. 아하. 그거 잘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은 하고 싶은데 말해도 되나요? 많죠. 뭐 리벨리온, 뭐 디벡스, 퓨리오사이 이런 회사들 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로봇으로 넘어와 주세요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NPU가 쓰일 거거든요. 로봇은. 개별 로봇에. 네. 지금 저희가 엔비디아 제슨 시리즈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우리나라의 NPU가 대체가 된다면, 추론형 반도체들이 들어간다면 이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다 집중하고 계세요. 워낙에 거기에 지금 막 화랑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하는데도 바쁘실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쪽으로 넘어오실 거다. 넘어오셔야 된다. 이쪽도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만나뵈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인텔의 CPU가 PC 시대 다 잡아먹었고 퀄컴의 AP가 스마트폰 다 잡아먹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로봇용 NPU만 잘해도 이 시장 또 많이 장악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종속에서 벗어나는 게 또 하나가 생기는 거죠. 인텔, 퀄컴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사실 삼성도 뭐 그 엑시노스 이런 거 잘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퀄컴 거 없이는 또 안 되고. 그렇죠. 로봇 시대에도 로봇에 들어가는 CPU, AP처럼 NPU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있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쪽도 그러면 이제 피규어 AI라는 시장을 또 보기는 할 거 아니에요. 보겠죠. NPU 기업들도. 보겠죠. 휴머노이드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으니까. 아까 그리고 대량 생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밸류 체인이 있으면 뭐 부품도 있고 다 좋아요. 결국 이제 시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싼 값에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데 그 얼마 전에 조작 아니냐, 영상 합성 아니냐라는 논란일 정도로 중국은 대량 생산을 막 해내더라고요. 그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유심히 봤습니다. 몇 대가 움직이나. 아, 실제로 움직이는 거 몇 대인가? 네, 한 30대인 것 같아요. 뭐 안 움직이는 배경이 많았어요. 안 그게 움직이는 어디였죠? 로봇. 에지봇인가 어디더라? 네, 네. 유비텍. 유비텍이었나요? 안 움직이는 로봇들이 많아요. 서 있는 로봇들이 되게 많았고 동시에 움직이는 거는 30대 이하였어요. 어느 편집 컷에서도. 그런 걸 보고 진짜 비디오 잘 만든다 라는 생각을 했죠. 다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막 군단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동시에 제어한다는 게 동시에 똑같이 제어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만큼 로봇들을 만들어내는 생산력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요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 저 많은 로봇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른다라는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일단 지르고 본다. 합니다. 중국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엔 그 로봇들이 어디에서 쓰이냐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쓰였을 때 정말 부가가치가 값어치가 있는 건가? ROI가 나오는가? 인건비를 들이는 것보다 로봇을 들이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사장님들께서 하시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봇이 일 잘하는 것은 다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일을 했을 때 과연 부가가치가 얼마나 나오는가? 결국에는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이 보여지는 거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정말 제 마음을 지금 굳건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거에 기죽지 말고 보이는 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갈 길 가야 됩니다. 빨리 현장에 들어가서 의미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ROI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걸 갖고 사업을 했을 때 BEP가 넘어가는 걸 보여주는 것. 수익성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것. 이거를 해내는 곳이 살아남을 거다. 결국 본질은 그거다.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이 서빙 로봇 한 대 사서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그 대량 생산하면서 가격도 많이 낮출 건데 제가 듣기로는 그 쿠팡 물류센터에 AMR, 뭐 AGV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 이렇게 운반하는 운송 로봇들. 그걸 공급하려던 회사도 쿠팡이 중국 기업 가격에 맞춰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도저히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그럼 또 쿠팡 같은 기업도 중국 거 그냥 사서 쓴 듯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공장에 들어가는 것도 막 가격으로 따지면 경쟁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너무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가격을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낮췄을까를 파고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조금이 없었을까? 있죠. 그러면 전기차도 그랬듯이. 네, 그럼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을까? 이런 것들을 파고들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원가 분석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우리보다 그렇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만큼 싸게 만들 수 있는 구조인데. 원가 구조만 놓고 보면.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말이 돼. 중국은 항상 싸라는 그 고정관념에 지금 다들 이거는 진리야 라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BOM 보고 하나씩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닌데 우리가 더 싸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 걔네들이 더 싼 이유는 보조금을 어떻게 쓰는가 이거 봐야 된다. 그 보조금을 아주 영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부품 회사에다가 주는 것 로봇 부품 회사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부품 가격을 낮추면 로봇 가격은 당연히 낮아집니다. 뭐 이런 2단계 안 보이는 전략을 쓴다든가 또는 로봇을 몇 대 팔면 그 반대급부로 무언가를 해준다든가 직접적인 보조금이 아닌 간접적인 보조금으로 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뭐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 가격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부품 하나하나 따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조금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무 나이브한 거다. 쟤네들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이래놓고 경쟁에서 얘기해라? 이거는 또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WTO 얘기를 해요. WTO 제소당하는 거 아니야? 뭐 미국도 신경 안 쓰고 중국도 신경 안 쓰죠. 우리나라만 신경 쓰고. 너무 순진하게 정면 대응을 하면은 우리만 지는 거 아닌가? 그 2차 전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그 무지막지한 보조금으로
산업을 확 그냥 부흥을 시켜놨고 중국은 네. 과잉 생산이 되든 말든 뭐 한 전기차 만드는 업체도 500개가 넘었다가 나중에 공급 과잉 되니까 막 시장에서 막 쓰러져 나가는데 그러면서 또 자정작용이 일어나기 막 놔두고 그렇죠. 그리고 강자가 살아남게 하고. 강자가 그걸 다 흡수하죠. 그런데 그런 보조금을 어떻게 현명히 쓸 것인가는 결국에는 이제 정부의 역할일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데 언제나 핵심이었습니다. 첨단 산업이 인류 역사상 정부가 개입되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보면은 전무하거든요. 심지어 미국마저도. 네, 미국이 제일 심해요. 그래서 첨단 산업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현 정부는 AI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죠. 그런 건 좀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AI가 피지컬 AI로 넘어오면 로봇하고 엮일 수밖에 없을 거다. 다음 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뒤처지면 안 되는 게 사실 그 시장 선점 효과라는 게 크지 않습니까? 왜 스마트폰 때도 그랬고 전기차 시장도 좀 그러한 거고 물론 이제 그거는 자율주행하고 엮이면서 로봇 시장도 선점하는 기업이 되게 뭔가 시장을 또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독과점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 있죠. 뭐 어떤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그 괜찮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의 경쟁도 많이 일어날수록 더 좋은 거고요. 저희 A로봇과 경쟁하는 회사들이 많을수록 저희도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회사들을 육성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반대로 나쁜 회사들을 걸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기 보조금만 빨아먹는. 네. 그런 뭔가 좀 현명한 눈을 가진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금 정책을 우리가 실패한 적이 꽤 있어요. 서빙 로봇 하면서 실패했어요. 서빙 로봇을 하는데 중국 로봇에 보조금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정해야 되니까 모든 로봇에 똑같은 보조금을 준 거죠. 왜 그 전기 버스도 중국산에 이제 보조금 들어가는 것처럼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뼈아픈 교훈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서빙 로봇 시장 다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서빙 로봇이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안 받았을까? 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은 거예요. 중국 로봇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역차별이 된 거죠. 중국의 보조금 받아서 개발하고 생산하고 한국의 보조금 받아서 판매하고. 네. 그거 우리 실패한 보조금 정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거 눈치 많이 보잖아요. 막 공정해야 된다. WTO에 제소당하면 어떡하냐. 많이 보죠. 근데 쟤들은 안 보잖아요. 눈치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공정해서는 공정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막 무시해요? 무시하고 한국산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쟤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거야라는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막 숨기죠. 우리 중국에서는 우리가 언제 보조금 먼저 줬어. 이런 말하지 마, 막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잖아요. 테슬라를 어떻게 보면 본보기 삼아서 국내 AES 센터가 몇 개 이상 있어야 되고 부품 공급망을 전산으로 처리해야만 전기차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현명하게 가야죠. 로봇도. 뭔가 제한 조건을 거는 그런 현명한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 제한 조건을 걸면서 하는 게 그 스마트폰 들어올 때, 갤럭시 만들어낼 때.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어낸 게 2007년이었죠. 예. 처음에 아이폰 딱 선전했을 때가 2007년이란 말이에요. 갤럭시는 2010년에 나왔어요. 그 갭을 버텼어요. 막았어요. 그건 이제 성공한 정책으로 봅니다. 근데 그게 거의 한 20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통했어도 지금은 뭐 이제 얼마 전에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테슬라 FSD 막 억지로 막을 수도 없고 소비자들은 막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또 그때랑은 다르잖아요. 네. 소비자의 정보 판단 능력도 다르고. 전략은 다르겠죠. 전략은 달라져야 되고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근데 기본은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건 무엇이냐. 방법은 시대마다 다 다른 거고. 네. 그런데 기업들의 역할도 또 있습니다. 외국에서 나오는 물건 대비 우리나라에 나오는 물건이 너무 형편없으면 그거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그렇죠. 안 좋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든다라는 가정하에 외국 외산보다 완전 뛰어나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거 뭐 괜찮네 정도의 평가는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기본이고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더 커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방패가 되어주는 것 이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고 이게 팀 코리아가 하는
일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고 각자의 역할들을 다 해냈을 때 겨우 성공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렵다는 거죠, 진짜. 아까 예. 근데 우리는 그 어려운 걸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또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이니까.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금메달 따는 거 보세요. 그래서 지금 AI도 세계 3강. 뭐 로봇도 사실은 또 그렇게 가면 좋은 건데 아까 시장 선점 효과도 여쭤봤습니다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부터 iOS, 애플 아이폰 쓰던 사람들은 PC를 쓸 때도 맥OS 쓰게 되고 막 이렇게 종속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벗어나기 힘들고 맞죠.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당장 뭐 원엑스의 네오 같은 게 내년부터 배송이 돼서 온다면 이거 쓰다가 피규어 AI로 넘어갔다가 갈아타기 힘들어요. 갈아타기 힘들까요? 네. 뭐 테슬라 옵티머스 썼다가 힘들어요. 갈아타기. 왜냐하면 예. 데이터가 축적됐거든요. 그 로봇 안에 축적된 데이터가 소중하거든요. 그게 그냥 하루하루 산 게 아니에요. 하루에 데이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축적된 데이터는 다른 회사 로봇으로 옮겨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가 표준화가 돼갖고 뭔가 데이터의 이동이 자유로운 법 제도가 있다면 모를까. 그 핸드폰 번호 이동처럼. 네. 근데 이 애플의 iOS에서 돌아가는 이 예. 프로그램을 안드로이드에다 옮겨라? 아유, 그건 쉽지 않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집안 환경만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캔해서 매핑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옵티머스 봇이 딱 들어와서 매핑을 해서 저기 냉장고, 여기 세탁기, 여기 수도꼭지 그런 건 쉽죠. 빼오는 거랑 그런 거 쉽죠. 그런 거 쉬워요. 근데 그렇게 교체해서 저는 이제 쓸 수 있지 않을까? 로봇 청소기 교체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추억이 있잖아요. 추억이요? 네. 인간과 쌓은 추억들. 그 뭐 바이센티니얼맨 이런 그런 것처럼요. 몇 년 전에 뭐 했다 뭐 이런 거. 로봇이 그 기억을 하죠. 제미나이 챗GPT가 기억하듯이 나의 네. 질문을 기억하듯이요. 네. 야, 근데 그 내가 접대 뭐였더라? 그거요? 그거 했던 그거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착하면 착. 또 기억 못 하신다. 이러기. 그게 데이터라고요. 그게 옮겨지기는 쉽지 않죠. 추억이 넘어가긴 쉽지 않죠. 오, 완전 그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네요. 왜 그 로빈 윌리엄스가 바이센티니얼맨에서 로봇으로 연기를 했는데 그 로봇의 꿈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수십 년간 모신 주인이 돌아가실 때 본인도 같이 눈 감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네. 뭐 데이터를 삭제하면 종료되는 거죠. 진짜 나중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요즘에 보면 막 표정 짓는 로봇, 막 피부, 모발 이런 거 다 만들어내는데 그런 시대가 오긴 오겠죠. 올 겁니다. 근데 저는 그쪽으로는 좀 제 철학하고 방향이 안 맞아서 저는 로봇은 좀 로봇다워야 맛이다라는 사람이고 또 어떤 부류는 로봇을 정말 사람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부류가 있긴 합니다. 네네. 근데 저는 로봇은 좀 로봇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와, 이게 진짜 현실 가까이 왔습니다. 로봇의 시대가. 그리고 또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시장을 또 외산 로봇에 빼앗기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기존의 다른 하드웨어들을 통해서 이제 봤듯이 그게 또 AI랑 결합한 로봇이라면 더 열심히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2026년은 POC 전쟁일 거예요. POC가 뭐예요? Proof of Concept. 그러니까 자신의 로봇의 능력을 증명하는 시간. 나 이것도 할 줄 알아. 저것도 할 줄 알아. 그리고 POC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로봇이 무엇을 했다라는 리포트들의 경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5년에 AI 모델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계속 보여줬듯이 이제는 로봇이요.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네.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2026년도 뭔가 눈 깜짝할 사이에 눈부시게 지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A로봇 앨리스 많이 찾아주세요. 지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 CES 그것도 나중에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이자 A로봇의 CTO인 한재관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